애매한 재능. 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수미 작가의 애매한 재능입니다. 에필로그. 최근 8살 딸이 물었다. 엄마는 작가잖아. 그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야? 뜨끔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속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대답해야 아이가 덜 실망할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수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척 많은 데다가 이미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김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딸은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대목에서 이미 크게 실망한 눈치였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작가. 그나마 잘하는 것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과 비교해 애매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라도 빨리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끈기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봐야 할까? 어릴 적에는 꿈이 뭐야? 묻는 어른들의 말에 선생님, 킬러, 제빵사, 피아니스트, 화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대답했다. 1년에 몇 번, 몇십 번씩 꿈이 변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다. 그 중에서도 킬러는 영화를 보고 품게 되는 꿈이었다. 어린 나이에 킬러라는 직업이 주는 어떤 고독함이 멋져 보였던 것이다. 그럼 우리 가족을 죽이려는 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 있겠냐? 아빠는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요. 이후에 아빠는 어린이날 선물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책을 건넸다. 나는 건성으로 책을 쓱 넘겨보고 책장 가장 높은 곳에 꽂아버렸다. 아빠가 자식들에게 준 가장 확실한 교훈은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었다. 친구의 보증을 서준 대가로 아빠는 직업은 물론 형제 간의 우애까지 잃었다. 우리는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2층 집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나와 남동생. 우리 5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방에 책가방과 할머니의 요강이 빼곡히 들어왔다. 새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을 써야 하는 집에 16살의 내가 비밀을 숨길 곳은 없었다. 친구들에게 전화가 올 때도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곳이 없었다. 뻥 뚫린 하늘을 보면 속이 좀 풀렸다. 그러다 어느 때부턴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고해성사하듯이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좀 후련해졌다. 별을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늘 볼 수 있었고 부르지 않아도 존재했다. 언제나 하늘에 떠있는 별이 고마웠다.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현실에서 찾아지지 않을 때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건 마치 비상약과 같았다. 별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상상으로 나는 조금 나아졌다. 꿈, 별. 그 당시엔 꿈이 뭐냐고 물으면 별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별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대단한 꿈이었지만 왜 별이 되고 싶어요? 하늘에 달도 있고 구름도 있는데
간혹 사람들은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추상적인 것을 꿈으로 설정하면 벌어지는 흔한 일. 때로는 누구의 꿈이 더 허황된지 배틀이 벌어지기도 했다. 너가 별이면 나는 우주다. 그럼 나는 대통령. 어디서나 꿈이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할 때 장래 희망은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었다. 별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은 글을 쓰는 일과 닮은 곳이 있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공책에다가 적고 나면 별에게 그런 것처럼 속이 후련해졌다. 두툼한 일기장을 사서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장래 희망은 작가가 되었다. 비밀 일기장에 혼자만 볼 수 있는 글을 쓴다고 다 작가가 되는 건 아니므로 나는 교회 백일장에 나가기로 했다. 예체능을 지망한 사람들이 의뢰 그러하듯 재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그런 통과 의뢰를 거쳐야만 할 것 같았다. 한 번도 백일장에 나가본 적이 없던 나는 교무실을 찾아갔다. 담당 선생님이 물었다. 너 백일장 나가본 적 있니? 아니요. 너 같은 애가 나가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도루묵. 얼굴이 화르르 달아올랐다. 그럼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첫 번째 경력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다른 재주가 없어 보이는 학생에게 서류를 써주는 일이 시간 낭비일지 몰라도 나에겐 아니었다.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다. 우기다시피 해서 나간 백일장에서 차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간 대회에서는 장원을 받았다. 이제는 말짱 도루묵 같은 말을 듣지 않고도 백일장에 나갈 수 있었다. 연달아 상을 받으면서 글을 계속 써도 괜찮겠다고 안도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과연 글 쓰는 작업을 선택해도 좋을지, 재능이 없는데 헛된 꿈을 꾸는 건 아닐지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거치는 것 같았다. 덕분에 나는 앞으로 문학을 전공하기로 예술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노트를 가진 사람. 항상 가방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큰 노트를 팔에 안고 다녔다. 넓고 두툼하며 표지가 튼튼한 노트. 나는 그걸 글감 노트라 불렀다. 새 노트를 사면 첫 장에 정성스레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적었다.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꼭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페이지를 스르륵 넘겨볼 때면 앞으로 여기에 어떤 글들이 적힐까 불가항력적으로 설렜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인상 깊었던 영화의 대사를, 책의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나의 취향들로 채워진 노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록 수학여행 때는 참가비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사복을 입어야 하는 방학 보충 수업 때는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형편이었지만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속으로 되뇌일 때마다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씩 펴졌다. 스스로 만든 글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앙상하지만 꿋꿋한 단단한 자존심이 되었다. 당연한 수순처럼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동생은 인상을 찌푸렸고 부모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친구네 공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용접 일을 하는 아빠, 일식집에서 서빙을 하는 엄마. 두 사람은 언제나 학교에 가는 자식들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더 늦게 집에 들어왔다. 그들에겐
자식들의 진로보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더 급선무였다. 앞으로 글을 쓰며 살겠다는 딸의 말에 부모님은 다른 의견을 보태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라고 했다. 어쩌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였는지도 모르지만 10대의 내가 자유롭게 영화를 찍고 글을 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부모님의 방임에 가까운 돌봄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19. 정보 전쟁이라는 입시에서 내가 가진 정보는 빈약했다. 장래 희망 칸에 작가를 써낸 나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수미야, 너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 대해서 선생님은 잘 모른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막막했다. 작가가 되려면 문예창작과를 가야 하는지 국문과를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혹은 어느 과를 가도 상관없는지 쓰고 읽는 것 말고 어떤 노력을 해야 좋은지도. 잘 아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변에 작가 지망생이라도 있어야 말이지.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봐도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나마 도서관과 서점에 가서 대단한 작가들이 남긴 책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게 위안이랄까?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22살, 군복무 중에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임 오스틴은 17살에 티티나 바우어를 집필했으며 22살에 첫인상이라는 소설 출판을 거절당했다. 나는 1년 또는 2, 3년 단위로 짧게 서술된 작가 연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글쓰기에 대한 그들의 갈증과 희열, 삶의 고민이 알고 싶었다. 그 작가들을 만난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내게 맞는 글의 장르가 무엇인지, 내가 재능이 있긴 한 건지, 귀찮을 정도로 묻고 싶었다. 어린 왕자를 몇 번이나 읽을 정도로 팬이었던 나는 생텍쥐페리에게 편지를 썼다. 생텍쥐페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기를 업으로 살고 싶은 아이예요. 요즘 입시를 앞두고 부쩍 고민이 많아요. 일단 저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글을 써야겠다, 소재가 생각났다 이런 적은 많지만 직접 펜을 가지고 쓰는 건 3분의 1 정도입니다. 공부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설을 쓰다 보면 전개가 휙휙 지나갑니다. 감동과 여운은 재빠르게 도망치고 맙니다. 남는 건 빼곡하게 쓴 공책과 마모된 연필 심뿐입니다. 제 영혼을 넣어 글쓰기를 하지 못합니다. 저를 감동시키지 못한 글이 세상 누구를 감동시키겠습니까? 때론 이런 제가 한심에 미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건 힘든 일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샤프심은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3년 4월 5일 당신의 팬 수미. 네, 애매한 재능 함께 읽어보았어요. 읽으면서 너무 많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재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애매한 재능이 아니고 애매한 열정? 애매한 자신감? 그런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한 핑계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부정적인 돌아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를 산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좀 더 많이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죠. 여러분은 충분한 재능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오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애매한 재능. 에필로그. 최근 8살 딸이 물었다. 엄마는 작가잖아. 그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야? 뜨끔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속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대답해야 아이가 덜 실망할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척 많은 데다가 이미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김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딸은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대목에서 이미 크게 실망한 눈치였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작가. 그나마 잘하는 것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과 비교해 애매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라도 빨리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끈기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봐야 할까? 어릴 적에는 꿈이 뭐야? 묻는 어른들의 말에 선생님, 킬러, 제빵사, 피아니스트, 화가. 그때 떠오르는 걸 대답했다. 1년에 몇 번, 몇십 번씩 꿈이 변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다. 그 중에서도 킬러는 영화를 보고 품게 되는 꿈이었다. 어린 나이에 킬러라는 직업이 주는 어떤 고독함이 멋져 보였던 것이다. 그럼 우리 가족을 죽이려는 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 있겠냐? 아빠는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요. 이후에 아빠는 어린이날 선물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책을 건넸다. 나는 건성으로 책을 쓱 넘겨보고 책장 가장 높은 곳에 꽂아버렸다. 아빠가 자식들에게 준 가장 확실한 교훈은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었다. 친구의 보증을 서준 대가로 아빠는 직업은 물론 형제간의 우애까지 잃었다. 우리는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2층 집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나와 남동생. 우리 5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방에 책가방과 할머니의 요강이 빼곡히 들어왔다. 새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을 써야 하는 집에 16살의 내가 비밀을 숨길 곳은 없었다. 친구들에게 전화가 올 때도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곳이 없었다. 뻥 뚫린 하늘을 보면 속이 좀 풀렸다. 그러다 어느 때부턴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고해성사하듯이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좀 후련해졌다. 별을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늘 볼 수 있었고 부르지 않아도 존재했다. 언제나 하늘에 떠있는 별이 고마웠다.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현실에서 찾아지지 않을 때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건 마치 비상약과 같았다. 별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상상으로 나는 조금 나아졌다. 꿈, 별. 그 당시엔 꿈이 뭐냐고 물으면 별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별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대단한 꿈이었지만 왜 별이 되고 싶어요? 하늘에 달도 있고 구름도 있는데. 간혹 사람들은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추상적인 것을 꿈으로 설정하면 벌어지는 흔한 일. 때로는 누구의 꿈이 더 허황
너가 별이면 나는 우주다. 그럼 나는 대통령. 어디서나 꿈이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할 때 장래 희망은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었다. 별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은 글을 쓰는 일과 닮은 곳이 있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공책에다가 적고 나면 별에게 그런 것처럼 속이 후련해졌다. 두툼한 일기장을 사서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장래 희망은 작가가 되었다. 비밀 일기장에 혼자만 볼 수 있는 글을 쓴다고 다 작가가 되는 건 아니므로 나는 교회 백일장에 나가기로 했다. 예체능을 지망한 사람들이 의뢰 그러하듯 재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그런 통과 의뢰를 거쳐야만 할 것 같았다. 한 번도 백일장에 나가본 적이 없던 나는 교무실을 찾아갔다. 담당 선생님이 물었다. 너 백일장 나가본 적 있니? 아니요. 너 같은 애가 나가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도루묵. 얼굴이 하르르 달아올랐다. 그럼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첫 번째 경력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다른 재주가 없어 보이는 학생에게 서류를 써주는 일이 시간 낭비일지 몰라도 나에겐 아니었다.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다. 우기다시피 해서 나간 백일장에서 차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간 대회에서는 장원을 받았다. 이제는 말짱 도루묵 같은 말을 듣지 않고도 백일장에 나갈 수 있었다. 연달아 상을 받으면서 글을 계속 써도 괜찮겠다고 안도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과연 글 쓰는 작업을 선택해도 좋을지, 재능이 없는데 헛된 꿈을 꾸는 건 아닐지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거치는 것 같았다. 덕분에 나는 앞으로 문학을 전공하기로 예술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노트를 가진 사람. 항상 가방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큰 노트를 팔에 안고 다녔다. 넓고 두툼하며 표지가 튼튼한 노트. 나는 그걸 글감 노트라 불렀다. 새 노트를 사면 첫 장에 정성스레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적었다.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꼭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페이지를 스르륵 넘겨볼 때면 앞으로 여기에 어떤 글들이 적힐까 불가항력적으로 설렜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인상 깊었던 영화의 대사를, 책의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나의 취향들로 채워진 노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록 수학여행 때는 참가비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사복을 입어야 하는 방학 보충 수업 때는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형편이었지만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속으로 되뇌일 때마다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씩 펴졌다. 스스로 만든 글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앙상하지만 꿋꿋한 단단한 자존심이 되었다. 당연한 수순처럼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동생은 인상을 찌푸렸고 부모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친구네 공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용접 일을 하는 아빠, 일식집에서 서빙을 하는 엄마. 두 사람은 언제나 학교에 가는 자식들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더 늦게 집에 들어왔다. 그들에겐 자식들의 진로보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더 급선무였다. 앞으로 글을 쓰며 살겠다는 딸의 말에 부모님은 다른 의견을 보태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라고 했다. 어쩌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였는지도 모르지만
가진 정보는 빈약했다. 장래 희망 칸에 작가를 써낸 나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수미야, 너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 대해서 선생님은 잘 모른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막막했다. 작가가 되려면 문예창작과를 가야 하는지 국문과를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혹은 어느 과를 가도 상관없는지, 쓰고 읽는 것 말고 어떤 노력을 해야 좋은지도. 잘 아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변에 작가 지망생이라도 있어야 말이지.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봐도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나마 도서관과 서점에 가서 대단한 작가들이 남긴 책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게 위안이랄까?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22살, 군복무 중에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임 오스틴은 17살에 티티나 바우어를 집필했으며 22살에 첫인상이라는 소설 출판을 거절당했다. 나는 1년 또는 2, 3년 단위로 짧게 서술된 작가 연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글쓰기에 대한 그들의 갈증과 희열, 삶의 고민이 알고 싶었다. 그 작가들을 만난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내게 맞는 글의 장르가 무엇인지, 내가 재능이 있긴 한 건지 귀찮을 정도로 묻고 싶었다. 어린 왕자를 몇 번이나 읽을 정도로 팬이었던 나는 생텍쥐페리에게 편지를 썼다. 생텍쥐페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기를 업으로 살고 싶은 아이예요. 요즘 입시를 앞두고 부쩍 고민이 많아요. 일단 저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글을 써야겠다, 소재가 생각났다 이런 적은 많지만 직접 펜을 가지고 쓰는 건 3분의 1 정도입니다. 공부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설을 쓰다 보면 전개가 휙휙 지나갑니다. 감동과 여운은 재빠르게 도망치고 맙니다. 남는 건 빼곡하게 쓴 공책과 마모된 연필 심뿐입니다. 제 영혼을 넣어 글쓰기를 하지 못합니다. 저를 감동시키지 못한 글이 세상 누구를 감동시키겠습니까? 때론 이런 제가 한심에 미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건 힘든 일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살